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린이의 기초를 다지는 두 번째 시간 강의를 할 교육임원 정재은입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좀 조원들과 많이 친해졌을지 궁금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분들만 있을 테니까 좋은 분들과 좋은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강의에서는 더 많은 지식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주식 종류를 처음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전 예시와 팁들까지 포함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주식 매매 제도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안에는 T+2 시스템, 미수금, 주문 시간, 주문 가격 제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매 체결 원칙, 네 번째로는 저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세금 및 수수료가 부과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지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격 제한 제도, 여섯 번째는 MTS 활용법, 마지막으로 주식 공부할 좋은 정보첩까지 추천해 드리려고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만 더 많이 집중을 해주세요. 첫 번째, 주식의 다양한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6가지로 나뉘는데요. 배당주, 우량주, 테마주, 대장주, 성장주, 가치주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당주는요. 기업이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주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기업이 나에게 일정 부분의 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잘 찾아보면 미국 ETF 중에 월 배당을 주는 것들도 꽤 있고요. 월마다 배당을 주면 너무 좋죠. 그리고 요즘엔 또 대세가 중간 배당이라고 해서 2분기 시점에 배당을 지급합니다. 8월쯤에 지급을 하겠죠. 저번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저도 물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당이 어떤 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배당 기준일이라고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 배당 기준일에 이때 주식을 갖고 있으면 한 주당 몇 % 해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보통은 배당 기준일은 12월 28일이고요. 중간 배당 같은 거는 또 2분기 그 어떤 시점이겠죠. 이날 12월 28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날이 배당 락일인데요. 배당 락일 설명은 여기 있고요. 이 배당 락일은 보편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히 이 28일 날 돈을 받을 대로 받았으니까 이 29일 날 뭐하러 주식을 갖고 있겠어요. 비유하자면 마치 가을에 추수를 다 했는데 굳이 그 땅에서 또 뭔가를 하려고 한다.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배당락일에는 매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수도 그만큼 많이 빠집니다. 아침에 여러분들도 주식을 갖고 있다면 빠르게 매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때 왜 배당주를 추천드리냐면 이게 웬만한 은행 예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요즘 적금 예금 금리가 0에서 1%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시가 배당률 4% 수준의 고배당주는 훨씬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겠죠. 보통 고배당주는 금융주들이 많은데요. 금융주는 증권주, 은행주로 말합니다. 여기 예시로 삼성증권 4.96%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KB금융은 4.08%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보면은 진짜 고배당주를 잘 활용하시면 좀 괜찮은 수익률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KB금융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KB금융이 지난 7년간 계속해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통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죠. 2013년에는 비록 500원밖에 한 주당 500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1.2%밖에 못 받았지만 2019년에는 배당금이 한 주당 2,210원이죠. 이 정도면은 정말 속된 말로 짭짤하다고 조금 할 수가 있겠어요. 배당률이 4.6%까지 가면은 괜찮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고배당주들은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은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나는 차트를 잘 못 보겠다. 일일이 주식 계좌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고배당주를 찾으시면 배당이 이렇게 또 10%가 되는 그런 주들도 있거든요. 그걸 매수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오히려 더 괜찮은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배당주 굉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갈 건데요. 요 아래 두 개 우량주와 테마주입니다. 요거는 조금 간단하게 볼게요. 우량주는 영업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있으며 배당률까지 겸비한 그런 회사의 주식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대형주라고 말을 하죠. 딱 들으면 아는 그런 글로벌 기업, 대기업. 예를 들어 아마존, 애플 같은 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은 테마주입니다. 설명해 볼게요. 주식시장에 새로운 큰 사건이 일어나서 증권에 영향을 미치면 이런 현상에 따라 크게 요동치는 주식을 말해요. 개인적으로 테마주는 매수, 매도하는 것을 고수들만 추천합니다. 나 주식 잘한다 이런 분들이요. 유동성도 너무 크고 적자인 기업들 중에 테마 성향 때문에 확 뛰었다가 훅 빠지는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린이신 분들은 그냥 안전하게 우량주 사세요. 우량주. 막 단타 쳐볼까? 이렇게 막 해가지고 혹 해가지고 그거에 또 낚이지 마시고 제발 우량주 사세요. 테마주 예시를 들어볼게요. 정치 테마주. 요즘 대선 관련 이슈로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이렇게 뭐 이런 게 있겠죠. 코로나 키트주, 백신주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여행 테마주 관련해서 항공주도 있겠고 그리고 그린 뉴딜주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장주입니다. 대장주는 그 업종을 대표하는 주식, 대빵이죠. 그 같은 업종의 비교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키트들 중에는 시즌이 있고요. 반도체주들 중에는 삼성전자 1위 먹고 있고요. 건설주들 중에는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게 성장주와 가치주입니다. 이번엔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성장주는 지금보다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종목을 말하고요. 위험을 감수하되 성장 잠재력이 있으니 매수하자! 이런 스타일입니다. 가치주에 비해 현재 창출하는 이익이 적어 EPS 주당 순이익은 낮지만 수익 규모와 비교할 때 주가가 높아서 PER과 PBR이 높은 편입니다. 미래에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가 주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바이오 업종입니다. 임상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성공하면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바이오 이외에도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요. 기업의 장래성이 높고 경영자가 유능하고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일시적인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매출액과 이익금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 또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며 발행 주식수도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이 요건들을 갖추면 성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치주를 볼게요. 가치주는 실적이나 자산에 비해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저평가 우량주라고 합니다. 저평가 우량주. 그 유명한 주식 부자 워런 버핏님의 투자 방식이 바로 이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워런 버핏님께서는 1988년 코카콜라 주식을 12억 달러어치를 사들입니다. 1988년이면 이때죠, 이때. 근데 여러분 좀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여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확대시켜봤습니다. 확대를 시켜봤어요. 여기 보시면 1988년이면 이때네요. 왜 워런 버핏님은 1988년에 코카콜라를 12억 달러, 하나 약 1조 4천억을 왜 매수했냐? 이때 코카콜라랑 펩시콜라가 치열한 경쟁을 했었대요. 코카콜라 주가가 잠시 하락을 했어요. 이게 하락한 거라고 하네요. 이게. 이때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5배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핏님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아니, 사람들이 꾸준히 코카콜라 마실 것 같은데 나도 지금 코카콜라 너무 좋아해서 잘 마시고 있고 지금 주가 하락이 너무 과도한데? 지금 주가를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1조 4천억 원을 매수하시고 1990년대가 되자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죠? 코카콜라의 PER은 30배 이상 올랐어요. 1990년대가 뭐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인데 1988년부터 하면은 이렇게 올랐다. 물론 이게 잠깐 주춤한 기간이 있었지만 지금 엄청 낮죠. 지금 몇 배가 뛴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버핏님은 코카콜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하죠. 하나만 더 짧게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애플도 이런 식으로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전 재산을 끌고 들어간 시점이 2021년 애플? 네, 2021년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 6대예요. 이때 2021년에 왜 들어갔냐면 스티브 잡스님이 그 췌장암으로 사망하신 시점이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총수가 돌아가셨어. 이제 어쩌지 애플 막 이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 때 버핏은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 총수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계속 팔고 있는 이 애플이라는 기업 가치에 타격감은 전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전재산을 들고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봐도 큰 손님께서는 저평가 우량주, 가치주를 굉장히 잘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워런 버핏님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투자 철학 한번 깊게 공부하시면 진짜 주식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가치주와 성장주를 조금만 더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치주 투자가 좋은 때와 성장주 투자가 좋은 때는 과연 언제일까? 라는 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또 언제지?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성장주의 주가가 뛰는 양상을 보입니다. 경기가 하락하면 성장하는 기업들이 드물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성장주가 득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기가 좋아지면 성장이 흔해지고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가치주가 시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는 가치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성장주. 금리 역시 가치주, 성장주의 투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는 성장주 그 자체로 희소의 프리미엄을 받았지만 금리가 정상화되면, 금리 인상이 되면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으로 작용해 가치주의 상대적 매력이 다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보다 성장주보단 가치주, 금리가 오를 땐 가치주가 더 빛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총 6가지의 주식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배당주, 제가 고배당주, 금융주 잘 챙기면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량주, 주린이 분들은 테마주 말고 우량주 사세요 하셨고, 했고, 테마주는 각종 그런 이슈에 따라서 다양하게 요동을 치는데 고수분들만 테마주 단타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대장주는 그 업종 중에서 가장 1위, 코로나 키트들 중엔 시젠, 반도체들 중엔 삼성전자 이런 게 대장주라고 말씀드렸고, 성장주는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성장주 중에서는 이게 바뀌었네요. 좀 죄송하네. 성장주는 위험 감수, 성장 잠재력이 있으면 매수해오고, 가치주는 저평가 우량주, 안정적 장기적 투자를 말합니다. 네, 빠르게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식 매매 제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우리나라 주식 매매 제도에 관련된 거예요. 주식 결제의 기본 T+2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선 오늘 주식을 매도한다면 오늘 가격으로 매도는 되지만 이 매도 금액은 이틀 뒤에나 통장에 들어오고 그 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의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주식을 매수했다면 매수 또한 오늘 가격으로 되지만 이 매수 금액이 이틀 뒤, 이 거래일 뒤에나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현금으로 바뀌는데 이틀이 걸리는 셈이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매도한 경우에 매도한 날이 수요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 매도한 날이 수요일인데 이때는 바로 100만 원을 인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t 플러스 1에 100만 원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날 목요일에 t 플러스 2 100만 원이 표시가 됩니다. 이때도 인출할 수가 없어요. 100만 원을. 그 다음날 이틀 뒤인 금요일에는 현금 100만 원이 인출 가능합니다. 현금에 100원이 아니라 100만 원. 100만 원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휴일 그리고 주말은 2일의 날짜 계산에 미방연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매도를 했다면 금, 월, 화 해서 화요일에 인출이 가능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T 플러스 2 시스템이 단지 돈만 인출할 수 없을 뿐 당일날 다른 주식을 사서 다시 100만원치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인출할 수 없지만 다른 주식은 살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T 플러스 2 시스템이 왜 굳이 있는 거야? 라고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는 보이지 않는 복잡한 전산 시스템이 만들어냈답니다. 중간에 크게 보시면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기관이 껴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부터는 예탁원이라고 할게요. 내가 가진 주식은 증권사가 아닌 예탁원에 보관하게 되어 있고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탁원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일일이 출금해서 정산하고 또 계좌에 주식을 넣어주지 않고 특정 주식 그 이름의 소유권을 바꾸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특정 주식이 소유권 김영우 씨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 김영우 씨가 나 매도하고 싶다 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다른 쪽에서 이분은 이혜균님이라고 할게요. 이 이혜균님은 이분은 매도를 외쳤는데 이분은 매수하고 싶다고 이제 티코어에 그렇게 전산을 입력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때 이 주식이 김영호님의 주식이 예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분은 매수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이 이름이 김영호에서 이혜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거래 대금만 이 예탁원이 영호님께 정산을 해줍니다. 그러니 특정 주식을 판 돈이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다시 다른 주식을 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탁원이 중간에 끼게 됨으로써 주식 거래는 보다 정확하고 편리해지며 위조된 주식을 받을 위험성까지 없애줍니다. 사실 한국의 결제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 비해 꽤 빠른 편이에요.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에서 T 플러스 3로 운영되기 때문이죠. 역시 뭐든지 빠른 한국이네요. 다음은 미수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미수금이란 고객이 증권사에 납부해야 할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부족액을 말합니다. 그 반대의 개념이 예수금이에요. 예수금은 증권사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입니다. 주식을 살 돈이 부족해도 증거금만 있으면 우리는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일종의 B2라고 하죠. 옆에 화면처럼 T 플러스 1 또는 D 플러스 1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떴어요. 이 미수금이 마이너스일 경우에 그만큼 이 정도의 미수 금액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T 플러스 2일까지 그 금액만큼 계좌에 현금을 반드시 채워 넣으셔야 돼요. 하지만 빚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멋대로 주식을 파니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진짜 단 1원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고 3일째 되는 아침에 장이 딱 열리자마자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마음대로 팔아버립니다. 이 반대 매매가 무서운 이유는 주식을 그냥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하한가 기준으로 팔아버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미수거래 하시면 안 되겠죠? 다음, 주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60%가 직장인입니다. 생각보다 직장인 개미가 정말 많죠.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정규 시간을 3가지 장으로 많이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아침장, 점심장, 오후장 이렇게 세 개요. 첫 번째 아침장. 아침장이 이 세 개의 장 중 가장 거래량이 활발한 장입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장이 제일 불장인데요. 주말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듣고 약속 갔다가 지인이 야, 이 주식 진짜 좋아 사봐 라고 말해서 혹하고, 또는 우리처럼 금요일 위닝펀드에서 각종의 주잘알들이 설명해 주신 추천 종목을 듣고 월요일날 매수하고 싶다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 거래량이 많아서 흔히 단타 치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아침장을 많이 활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점심장. 아까 개인 투자자들의 60%가 직장인 분들이라고 말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점심장 때문입니다. 오전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업무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점심 먹을 때쯤 주식이나 한번 볼까 하고 증권 앱에 들어가서 매도하는 겁니다. 이때도 거래량이 많은 편이에요. 세 번째, 오후장. 이 오후장은 앞선 두 장에 비해선 거래량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재미를 다 본 거예요. 이때가 저점인 가격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매수할 종목이 있다면 오후장에 사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같은 날 매수하는 거라면 상황을 좀 지켜보고 몇 시간만 기다렸다가 저가에 사는 게 좋으니까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장을 살펴봤습니다. 바쁜 직장인, 대규모 거래, 정보 대응을 위한 시간의 거래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3시 반 이후에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시간의 거래를 활용해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문 가격 제도를 살펴볼 거예요. 주문 가격 제도에는 그게 지정가 주문과 시장가 주문이 있습니다. 주식 매수 및 매도 주문을 낼 때 호가를 부르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요 지정가 주문입니다. 투자자가 A 종목을 얼마에 몇 주 사거나 팔겠다고 명확하게 명시해 주문을 내는 방법입니다. 10,000원에 사겠다, 10,000원에 살래 라고 하면은 10,000원 이하에 나와 있는 매도 주문과 체결이 되고요. 10,000원에 팔래 라고 하면 10,000원 이상으로 사겠다는 매수 주문과 체결이 됩니다.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불리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하는 가격에 부합하는 매도 주문이 없다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000원의 매수 주문 100주를 냈는데 매도 주문은 50주만 거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장가 주문입니다. 투자자가 A 종목 몇 주만 지정해서 주문을 겁니다. 지정가와 다르게 가격을 지정하고 있지 않죠. 얼마에 사겠다, 팔겠다 보다는 일단 사고 팔자 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내는 주문입니다. 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 유리해요. 시장가 주문은 주문을 내는 즉시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현재 삼성전자의 가격이 73,100원인데요. 나는 일단 지금 빨리 삼성전자를 매수해야겠어 이렇게 할 때 바로 이 73,100원에 시장가 주문이 체결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바로 이 지정가 주문이죠. 이 지정가 주문은 나는 조금 더 싸게 72,800원 삼성전자 100주 매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반대편에서 72,800원 매도하시는 분이 있어야 거래가 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문 가격 제도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은 스탑로스입니다. 말 그대로 손실을 막아주는 예약 매수 매도 프로그램이에요. 모의투자 어플로 다운받은 영웅문 S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문에 들어가시면 자동 감시 주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 매매 감시를 클릭하시고 매도 조건을 추가하는 거예요. 매도 조건 추가, 이익 실현 몇 퍼센트, 10% 혹은 20%를 설정해 놓고 자동으로 매도할 수 있게 하거나 손실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 제도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은 꿀기능이에요. 다음은 매매 체결 원칙입니다. 1순위는 바로 가격 우선 원칙인데요.
가격 우선 원칙은 매수 매도 주문의 경우 가장 비싼 매수 호가와 가장 싼 매도 호가를 우선적으로 체결합니다. 시간과 수량보다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요. 만약 가격이 동일하다면 그때는 시간적으로 먼저 접수된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합니다. 2순위 시간 우선 원칙. 가격이 동일하다면 그때는 시간적으로 먼저 접수된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겠죠. 이 아래의 사진을 잠깐 살펴봐 주세요. 이게 바로 예시를 제가 한번 들고 와 보았는데요. A라는 분은 1,500원에 100주를 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B는 1,100원에 200주를 사겠다고 합니다. B는. 그리고 C는 1,200원에 200주를 매도하겠다고 했고 D는 9,900원에 200주를 매도하겠다고 했고요. E는 1,400원에 300주를 매수하겠다고 하네요. 이때 가장 먼저 체결되는 거래는 바로 요 1번 A와 C의 100주입니다. 거래 가격은 A가 제시한 1,500원입니다. C는 내가 제시한 1,200원보다 더 높게 팔았으니까 이득인 거죠. 이득. 그 다음 B와 D는 B가 제시한 1,100원에 200주를 거래하게 됩니다. 이후 C가 남은 100주를 E와 1,200원에 거래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때 장중주가는 1,500원, 1,100원, 1,200원으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시간과 가격 우선 원칙이에요. 누구 하나 이제 불리하게 거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 거래시장의 그런 매매 체결 원칙입니다. 3순위 수량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가격도 주문이 접수된 시간도 동일하다면 더 많은 수량의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세금 및 수수료를 살펴볼게요. 우리는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세금 및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매매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 증권 거래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매매 수수료는요. 매도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이고 증권사에 지급하게 되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는 그런 무료 수수 이벤트라던가 기간 한정 무료 수수료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노려서 계좌 개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수료를 공짜로 해주겠다라고 말할 때는 요 매매 수수료만을 공짜로 해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의 혜택을 받았는데도 비용 반영 클릭 시 수수료가 왜 빠졌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유관기관 수수료라던가 증권거래세는 꼭 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유관기관 수수료는 주식 거래할 때 거치는 기간에 내는 수수료로 개인이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이들 기간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증권거래세는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만 발생을 해요. 정부는 매도할 때마다 매도 대금의 0.25%를 세금으로 떼갑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와 상장지수증권 ETF는 증권거래세를 떼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해외 주식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무려 22%인데요. 대신 250만 원 이하의 경우에 세금이 없습니다. 내가 해외 주식에 넣은 돈이 250만 원이 넘는다 하면 22% 깎고 들어간다고 해도 무방하죠. 네, 여기까지 세금 및 수수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가격 제한 제도입니다. 가격 제한 제도는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일 최대 가격 변동폭을 뿔마 30%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로는 가격 변동되지 못하도록 한국 거래시장이 그렇게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 이 제도가 없어요. 가격 제한 제도가. 전일 종가 대비 플러스 100%로 갈 수도 있고요. 물론 마이너스 200%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악재, 호재 이런 거에 따라서. 한국 시장에 비해선 위험성을 좀 안고 있죠. 조금 더
근데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가 10,000원이었던 A 주식이 현재 상한가를 맞았다면 얼마일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10초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0, 땡! 네. 정답은요, 제가 여기 써드릴게요. 13,000원입니다. 왜 13,000원이냐?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죠? 요 10,000원인 것에다가 이제 30%를 곱하셔서 그 30% 가격에 플러스 3,000원 하시면 13,000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13,000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상한가 하한가를 살펴보셨는데 그 다음은 바로 MTS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MTS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어로 핸드폰에서 매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증권 어플이죠. 요즘엔 증권 앱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도 업종별로 모아볼 수도 있고 공매도 과열된 게 무엇인지 볼 수도 있고 또는 국내 뉴스, 기업 정보, 기업 분석 레포트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다음은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어로 컴퓨터에서 매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좀 이미지를 생각하자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시는 펀드 매니저들이 여러 컴퓨터들 막 띄워놓고 막 차트 분석하고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HTS를 깔 수가 있어요. 증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HTS 다운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깔아주셔서 이제 넓은 화면으로 쉽게 트레이딩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HTS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까시길 바랍니다. 요 MTS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권 앱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파트.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온 지식들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식 및 경제 공부를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식 및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이트 및 정보처를 추천할 겁니다. 첫 번째, 인베스팅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인베스팅이라는 사이트 여기 링크 있고요. 첫 화면에 들어가시면 각종 이슈를 담은 경제 및 금융 뉴스들이 있고 또는 이렇게 실시간 시세라던가 암호화폐도 있네요. 포트폴리오, 차트, 주식시장 데이터들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매주 메일로 한 주의 경제가 어땠는지 정리해줘요. 이거 제가 받은 메일인데요. 매주 이렇게 경제 소식들도 전해주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활용해 적극 매수, 적극 매도 뭐 이렇게 추천해주는 그런 유용한 기능들도 이렇게 메일로 날아오기 때문에 이 메일들을 굉장히 잘 읽고 저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플도 있고요. 이 어플을 다운받게 되시면 어떤 경제 이슈나 뭐 그런 호황이나 악재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바로바로 알림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어플도 활용하시면 주식이나 경제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은 네이버 금융입니다. 너무 흔한 거 아니야? 뭐 네이버 금융 누구나 다 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네이버 금융만으로도 아주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뉴스, 뭐 탑 종목 이런 거 증시 여기도 기업 분석 레포트나 차트 같은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금융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텔레그램 투자 정보 뉴스 링크입니다. 이 텔레그램은요 실전반 교육 임원분께서 추천해주신 정보처입니다. 제가 3가지 정도 이렇게 추천을 받았는데 텔레그램에 회원가입하시고 구독 같은 개념으로 이 아래 3가지 정보처에 메시지를 받겠다 라고 클릭을 하시면 매일 볼만한 경제 기사나 핫한 종목들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위닝펀드 13-2기니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이런 정보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정보처가 있구나 이렇게 들으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캡처 타임입니다. 캡처 타임. 진짜 유용해요.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캡처해드려야 되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인베스팅, 캡처, 찰칵 하셨죠? 다음 네이버 금융, 텔레그램 이건 진짜 꼭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금융 요거 캡처, 찰칵. 그 다음은 다트 정자 공시 각종 증권사 레포트들입니다. 요것도 캡처해주세요. 찰칵. 네, 좋습니다. 다트 정자 공시입니다. 요 다트 정자 공시에서는 전자 공시 제도 소개, 공시 대상 검색, 기업 개원, 최근 정정 및 삭제 보고서 등을 안내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것은 각종 증권사에 나오는 요 레포트들입니다. 여기 사진은 없는데요. 현 업계에 계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신 레포트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이 레포트들에 좀 우려하는 점은 증권사에서 제공해주는 보고서가 너무 많기도 하고 좋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의견 내고 예측이 틀렸을 경우 대안도 안 주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제 경험상. 그리고 개인 투자자보다 메이저 기업들을 위해 쓰는 것들이 많으니 잘 판별하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2주차 강의 마쳤는데요.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처음에 배당주, 고배당주 KB금융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우량주, 주린이 분들은 우량주에 투자하세요. 테마주 같은 이런 고수분들이 하시는 테마주 하시지 마시고 안전하게 우량주 갑시다. 그 대장주는 한 섹터들 중에서 1위인 그런 기업을 말하는 거죠. 건설주 건설주 중에서는 현대건설, 코로나 키트들 중에서는 시젠 이렇게 있겠고, 성장주와 가치주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성장주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공할 그런 주들을 말하는 거였고, 뭐 바이오 업종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가치주는 워런 버핏님이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런 투자, 저평가 우량주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투자하고 계시다. 그리고 가치주 투자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애플, 코카콜라 예시가 있었죠. 다음은 T+2 시스템. 이거는 우리 이런 식으로 결제가 된다. 예탁원에서 중간 거래를 시켜준다. 그리고 특정 소유권 확인.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좀 다시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한 번만 다시 시뮬레이션 해드릴게요. 자, 특정 주식 소유권. 김영호 씨가 이거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나 이거 매도할래 라고 하면 이제 티커에 나 얼마 매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은 근데 여기 또 반대쪽에서 이혜규님이 나 매수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특정 주식 소유권 김영우가 예탁원에 이걸 맡기게 되는 거죠. 이때 예탁원은 요 김영우라는 이름을 지우고 이혜규라는 이름을 투입시킵니다. 이름을 지우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대로 거래대금 정산을 해주고, 여기서 낸 거래대금을 이렇게 정산을 해주겠죠. 그리고 혜규님은 특정 주식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다음은 미수거래 하지 말자. 그리고 아침장, 건술장, 오후장 이런 거 잘 따져서 매수 매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시장가 주문, 시장가 주문. 이거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고, 요거는 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 유리하다. 스탑로스, 손실 방지 프로그램이죠. 꿀기능, 매매 체결 원칙, 가격 구성 원칙, 요렇게 누구 하나 불리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매 수수료, 요거 무료 수수료 이벤트 때는 요것만 무료로 해주는 거고, 유관기관 수수료나 증권거래세는 내야 된다.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된다. 대신 250만원 이하면 안 내도 되고 250만원 넘으면 22%는 안 낸다. 우리나라 주식 거래는 가격 제한 제도가 있는데 상한가, 하한가, 꿀마 30%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우리가 하는 거, HTS는 우리도 깔 수는 있다. 트레이딩 시스템이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깔 수 있으니까 증권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시도해보세요. 다음 마지막으로 캐첩타임, 정보처 추천, 인베스팅,
네이버 금융, 텔레그램 투자 정보처 요거 3가지. 다트 장자공 시 각종 증권사 레포트들 조금 우려가 됩니다. 요거는 잘 판별해 주셔서 유의하세요. 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2주차 입문반 강의를 마쳤는데요. 이상입니다. 혹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남기시면 제가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항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질문, 뭐 아까 그 텔레그램 그거 캡처 못했는데 뭐였죠? 괜찮아요. 진짜 사소한 질문이어도 좋으니까 질문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퀴즈 풀어주시면 됩니다.